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강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토트넘 허스퍼가 지키면서 역습해서 골을 넣고 승리를 노리는 팀이 아니라 공을 지배하고 이렇게 지키면서 역습하는 로우 블록, 텐백 축구, 전원 수비 축구, 밀집 수비 축구를 깨야 하는 팀으로 변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의 원톱 전술이 더 강화되기 위한 숙제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에서 토트넘 허스퍼가 앞으로 더 큰 팀, 더 강한 팀이 되기 위한 마지막 숙제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숙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디 애슬레틱 영국판의 상세한 정밀한 전술 분석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해법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어떻게 로우 블럭을 깨트릴 수 있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올라온 토트넘 허스퍼의 전술 분석 컨텐츠인데요. 먼저 이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7경기 후 승점 17점의 무패, 리버풀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거둔 승리, 아스널 원정에서 2골을 내주고도 무승부를 거둔 매우 좋은 경기력까지 토트넘은 구단 전체에 퍼진 기분 좋은 요소 등으로 인해 인상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고 여기까지는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토트넘이 이 기세를 훨씬 더 오래 유지해 간다면 한 시즌 내내 이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할 것인데요. 하지만 화끈한 축구, 흥미진진한 젊은 선수들, 인기 감독인 엔지 포스테코글루의 지휘 아래에서 지난 2차례의 홈 경기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은 토트넘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토트넘이 결국에는 시즌을 치르면서 또 이런 강한 모습들이 이어진다면 이를 막고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나올 것이다, 파회법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 힌트가 될 수 있는 경기가 바로 최근 셰필드전, 리버풀전 2차례 홈 경기란 얘기죠. 결국에는 원정 팀들은 홈에서 경기할 때보다 수비적이고 실리적이고 조금은 내려서는 경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고전했고 또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첫 번째 토트넘이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는 확실히 현재 교체 선수 벤치에서 나와서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옵션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죠.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 현재 전문가 펀딧으로 활약하고 있는 게리 네빌도 지적을 했어요. 선발 명단 11명,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베스트 11 공격진은 강력하지만 이 선수들이 교체가 될 때, 후반에 나올 때 스쿼드의 뎁스, 이선에 있는, 이진에 있는 선수들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팀으로 우승은 어렵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반 페리시치가 부상으로 장기간 결장하게 되면서 그의 제공권을 활용할 수 있는 딜리버리 공격을 잃게 된 상황인데요. 브라이언 힐 같은 경우에는 시즌이 개막하기 전에 사타구니 수술을 받았고 곧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힐 같은 경우가 왼발잡이고 크로스 능력이 있고 또 측면과 이선에서 공격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페리시치의 부상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로서 기대를 모으고는 있지만 사실 페리시만큼 정말 확실한 세트피스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막판에 영입한 웨일스 대표 공격수 브레넌 존슨, 지난 토요일 리버풀전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햄스트링 문제를 결장을 했고요. 루턴 타운전까지 뛸 수 없을 것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큰 부상이 아니니까 돌아올 예정이긴 해요. 어찌됐거나 이번 루턴 타운전까지도 그리고 지난 리버풀전도 그렇지만 토트넘의 벤치에 있는, 후반에 나와서 경기를 바꿔줄 만한 선수는 이스라엘 대표팀의 윙어인 마노르 솔로몬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청소년 대표 공격수 알레호 벨리스였습니다. 솔로몬은 아시다시피 체구는 작지만 빠르고 땅땅한 전형적인 윙포워드고요. 알레호 벨리스는 190에 가까운 장신 공격수, 전형적인 9번형 타깃형 스트라이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선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우선 이 첫 번째 이슈, 페리시치라는 세트피스 전문가가 없고 후보 공격수들이 약한 부분들은 토트넘이 상대의 로우 블록, 낮은 수비 블록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그 두 번째 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결국엔 크게 봤을 때는 하나의 이슈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달에 있었던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조직적이고 결단력 있는 수비를 앞세운 팀을 상대로는 후반 추가 시간까지 득점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셰필드가 단단한 수비를 펼치니까 공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을 상대로는 선전을 했지만 그 다음 경기 뉴캐슬을 상대로 무려 8골을 내주면서 완전히 무너진 바가 있는데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셰필드와의 경기에서 전반전 이후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몸 상태 이슈로 조금은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던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상상력과 템포가 부족해 보였고 그로 인해 사실 셰필드의 골키퍼 웨스 포더링엄이 후반 막판 히샬리송과 데안 쿠루셉스키의 이런 영웅적인 활약 이전에는 그렇게 최고 수준의 활약을, 선방을 펼칠 만한 일이 없었다. 골키퍼가 선방을 잘해서 토트넘이 고전했던 게 아니라 골키퍼가 선방할 만한 상황 자체를 토트넘이 잘 만들지 못할 정도로 상대의 전면 수비를 공략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토트넘이 이렇게 놀라운 상황에서 승리를 거두며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늦게 터진 역전승이라는 정말 결실을 맺었지만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노골적으로 시간 낭비했고 이런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사실은 토트넘이 전술적으로 고전했던 경기였다라는 점, 힘든 경기였다는 점이 좀 가려졌다. 결국엔 극복을 했으니까, 그리고 셰필드가 조금은 안티푸볼을 했으니까 넘어가게 된 것인데, 토트넘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토트넘이 고전했던 것을 인정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난주 토요일 리버풀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트넘은 숨막히는 전반 30분 동안에는 네가 놓치면 우리가 친다, 치고받는 공방전을 리버풀과 하면서 즐기는 축구를 했어요. 다만 전반 중반 커티스 존스가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하면서 역학구도가 바뀌었다. 즉 리버풀도 공세적으로 나왔는데 이때부터는 리버풀이 수적 열세다 보니까 조금 더 실리적인 축구를 하게 됐고, 하프타임 후에도 그런 양상이 되다가 후반 20분께에 디오구 조타까지 퇴장당하면서 이젠 리버풀이 9명이 됐고, 이젠 리버풀이 공격적인 축구를 하기가 어려운 수적 열세가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승점을 얻고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자, 무승부도 괜찮다, 이런 형태의 경기가 됐을 때부터 토트넘이 고전하기 시작했다. 즉 상대가 확실하게 내려서면서 비기기 전략을 쓸 때 토트넘이 깰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또 한 번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리버풀의 붉은 벽을 뚫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토트넘의 공격 페이스, 속도가 늦어졌는데요. 제임스 매디슨의 영향력도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리버풀의 함선 공간을 활용하는 플레이가 나오지 못했죠. 홈팀 토트넘은 리버풀이 내려서자 콤비네이션 플레이와 창의력이 모두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시점이 하필이면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안고 출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69분에 일찍 교체 아웃이 됐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유연한 움직임과 파괴적인 공간 활용과 상대 수비를 흔들어 놓고 상대 수비를 위협하는 플레이가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매디슨의 경기력과 영향력도 떨어졌고, 또 매디슨도 부상이 있는 채로 뛰었기 때문에 교체됐고, 그러면서 토트넘의 경기력이 더 안 좋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손흥민, 매디슨이 뛰지 못할 때의 토트넘 공격 라인의 파괴력이 떨어지는 부분들, 여기에 문제가 있고, 더불어서 손흥민과 매디슨이 있는 상태에서도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략할 수 있는 전술 패턴, 공격 패턴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조타의 퇴장 이후 리버풀은 위르겐 클롭 감독의 9명의 선수들을 상대로 이렇다 할 공격 기회를 거의 만들어내지 못했고, 후반 추가 시간 쿨루셉스키가 결승골 장면이 나오기 몇 초 전에는 크리스티안 로메로에게 다시 거꾸로 백패스를 내주는 상황이 나오는 등, 또 공을 빨리 직접 박스 안으로 옮기기를 좀 주저하는 모습이 나오는 등 관중들의 신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우왕좌왕했다, 주저했다라는 것이에요.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토트넘 선수들이 빠른 전진 패스를 하지 못하고 주저하자 팔을 휘두르면서 답답해했다라고 하는데요. 크로스 패스의 질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물론 해리 케인이라는 공중볼을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타깃맨이 사라진 문제도 있겠지만, 페리시치가 부상을 당하면서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라는 공격 패턴도 잃어버리는 큰 손실이 있었어요. 토트넘이 리버풀 수비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던 와이드 딜리버리, 측면에서의 크로스가 거의 없었다. 리버풀이 올 시즌에 이런 면에서 약점이 있는 팀인데, 내려앉았을 때 좋은 크로스도 없고 이 크로스를 받아서 위협적인 공중볼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토트넘의 패턴, 플랜 B가 사실상 없다라는 것이죠. 경기 중에 토트넘은 23번의 오픈 플레이 크로스를 박스 안으로 보냈지만 단 한 번만 연결이 됐습니다. 4%에 불과한 성공률이었고요. 2주 전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는 25개의 오픈 플레이 크로스가 있었는데 5개가 연결되면서 25%, 조금 더 나은 성공률을 기록하긴 했었죠.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데스티니 우도기와 페드로 포로, 좌우 풀백을 인버티드 풀백으로 세팅하고, 또 와이드 포워드까지도 인버티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방식으로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의 선굵은 플레이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이라인에서 너무 자주 올라가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드라인, 그러니까 경기장의 그 바깥 영역에서 많은 공격을 펼치지 않다 보니까 상대의 낮은 블록, 로우 블록 상태가 됐을 때는 이렇게 크게 흔들어주는 플레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 문제를 고칠 수 있는 한 가지 부분은 파포스트, 원거리 포스트에서 잘 치고 들어오는 침투 패턴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크로스와 헤더가 안 된다면 깔아서 반대로 전환시키면서 3자의 움직임으로 치고 나오면서 침투에 들어오면서 해결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또 리버풀과의 경기에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문제는 쿨루셉스키가 느리다 보니까 이런 침투 플레이에 있어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오른쪽 공격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쿨루셉스키가 많은 골을 넣지 못하는 이유라고 디 애슬레틱이 진단했는데요. 쿨루셉스키도 가끔씩은 이런 침투를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크로스의 끝을 잡기 위해서 백스틱, 바깥쪽, 반대쪽으로 돌진해서 탭인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본능이 부족한 선수다. 쿨루셉스키는 힘이 좋고 기술이 좋다 보니까 공을 잡고 등지고 끌고 올라가거나 운반하거나 압박하거나 이렇게 온더볼이 좋은데, 온더볼이 아닌 공이 없는 상태에서 빠르게 침투하고 빠르게 들어가서 간결하게 마무리하는 이런 속공 플레이가 안 된다는 거죠. 지난 토요일 리버풀과의 경기 전반 10분 리버풀의 박스 왼쪽에서 히샬리송이 골문을 가로지르는 얼리 크로스를 시도했을 때가 좋은 예시인데요. 만약 쿨루셉스키가 이 패스를 제대로 예상했다라면 문전 근거리에서 가볍게 쉽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장면입니다. 하지만 알리송 골키퍼가 이 크로스 패스, 히샬리송의 패스를 빠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앤디
로버트슨이 더 빨리 와서 안전하게 슈팅 기회를 저지했고 쿨루세스키가 너무나 늦게 오면서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이 쿨루세스키의 단점이라는 것인데요. 그에 앞선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에서 쿨루세스키 같은 경우에는 브레넌 존슨과 함께 빠른 원투 패스를 통해서 상대 수비 2명을 제치고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으로 오른쪽 전방 지역에 좋은 위치를 선점하면서 찬스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이때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상대 수비를 허무는 문전 우측의 플레이가 있었고 문전 왼쪽에 이 허문 이후에 컷백을 받기 위한 3명의 토트넘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히샬리송도 있었고 우도기도 있었고 또 반대편에 메디슨도 이제 들어오고 있었는데 쿨루세스키가 여기서 크로스를 시도해서 반대편 문전 공간, 저 동그라미 친 공간으로 크로스를 올렸다면 툭 밀어넣는 3자의 움직임으로 득점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지역에 달려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패스를 줘봤자 빠져나가게 되니까, 그냥 흘러나가게 되니까 쿨루세스키가 패스하지 않고 각도가 없는 상태에서 슈팅을 시도한 것이고 골키퍼가 쉽게 막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반대편 포스트, 팝포스트에 침투하는 선수가 있다면 골을 넣을 수 있다, 상대의 로우 블록을 공략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의 침투가 굉장히 좋고 이런 침투 본능과 득점 본능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도 경기 막판이었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 부상 이슈 때문에 경기 막판에 못 뛰고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침투와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토트넘에 없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리버풀을 상대로 늦게나마 승기를 잡았던 후반 추가 시간 6분께에 효과를 발휘했던 것도 콤비네이션 플레이였는데요. 결국에는 주고받으면서 상대의 블록을 해제하는 것이죠. 이전에 5차례나 쿨루세스키가 크로스 패스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안 되니까 이 경기 막판 때는 무의미하게 이 기회를 흘려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크로스를 시도하지 않고 백패스를 내줬어요. 그리고 이 백패스를 받은 로메로가 포로가 다시 침투에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고 포로가 공을 달라고 하니까 그에 맞춰서 수비 사이로 좋은 패스를 찔러줬고 포로가 크로스 패스를 시도했고, 여기서 운 좋게도 마팁의 자책골이 되면서 토트넘이 결승골을 얻었는데, 사실은 마팁이 건드리지 못했다면 알레호 벨리스가 반대편에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벨리스가 골을 넣을 수 있었을 것이고 뭐 다른 선수들도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국에는 크로스에 이은 헤더가 안 된다면 땅볼로 깔아주는 컷백을 통해서, 그리고 컷백을 유도할 수 있는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통해서 백포스트에 침투한 선수를 만들어내서 로우 블록을 흔들 수 있다. 이런 로우 블록을 흔들기 위해서는 이런 패턴 플레이를 더 자주 사용해야 한다라고 디 애슬레틱이 권장하고 추천한 것입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마쳤을 때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얘기했어요. 상대가 셰필드가 우리를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우리가 한 골을 앞서게 된다면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을 소유하고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과르디올라식의 축구를 하는 팀들에겐 다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겁니다. 골을 넣고 앞서가면 상대도 로우 블록을 못하고 올라오게 되니까 공간이 생기고, 그럴 때 우리의 축구가 더 잘 구현될 수가 있다. 그런데 골을 넣지 못하는, 선제골을 넣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우리가 홈에서 그런 경기를 하면 할수록 상대가 내려섰을 때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 내려선 팀이 무리의 라인이 높은 뒷공간을 공략하면 역습 한 방에 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공격적인 축구, 능동적인 축구를 하는 팀들이 직면하는 공통적인 문제점입니다. 토트넘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경기에 선제골을 넣지 못할 경우 공간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 이게 0대0 상황, 동점 상황이 아니라 상대가 먼저 골을 넣고 내려서 버리면 정말 답이 없는 답답한 경기가 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메디슨의 영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메디슨도 기본적으로 공간이 있을 때 후방 빌드업 하면서 풀어가는데, 상대가 아예 내려서면은 후방 빌드업이 필요가 없어요. A에 내려서 있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서 진을 치고 있는 상대를 흔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선 다른 득점 패턴을 찾아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세트피스일 수 있는데, 케인도 떠났고 또 세트피스 전문 코치인 지안니 비오도 토트넘을 떠났거든요. 여기에 세트피스 킥 전문가인 페리시까지 장기 결장을 하게 되면서 타격이 생긴 것입니다. 지난 시즌의 토트넘은 리그 38경기에서 페널티킥을 빼고서 봤을 때도 세트피스에서 무려 16골을 넣었고, 그 중에 13골이 코너킥에서 나올 정도로 코너킥과 세트피스에 강했거든요. 하지만 올 시즌 토트넘은 7경기에서 코너킥 2골, 프리킥 1골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비중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는 물론 메디슨의 킥도 좋고 또 손흥민 선수도 킥이 좋고, 여기에 알레호 벨리스라는 장신 공격수, 젊은 유망주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브레넌 존슨을 투입해서 이 선수의 침투 능력, 백포스트 타격 능력을 좀 끌어올릴 수 있다라면 토트넘이 지금의 숙제들까지 해결하면서, 또 히샬리송 선수가 이런 침투 움직임에서 중앙에서는 아쉽고 결정력도 아쉽기 때문에 끝까지 손흥민 원톱을 가면서 손흥민 원톱으로 미끼 역할을 하면서까지도, 상대의 견제를 유도하면서까지도 반대편 공간을 공략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공략 과정에서 쿨루세스키가 좀 좋지 않으니까 오히려 쿨루세스키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손흥민 선수가 바깥으로 빠져가면서 이 패턴을 변화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또 골도 노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숙제가 있지만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토트넘이 기대가 되고요. 무엇보다 9월 달에는 아스널, 리버풀이라는 강팀과의 경기가 고비였다면, 이제는 내려설 수 있는 한 수 아래의 팀들을 10월 달에 차례로 만나게 됩니다. 10월 7일 토요일 루턴전, 10월 24일
24일 화요일 새벽 풀럼전, 그리고 10월 28일 토요일 새벽 크리스탈 팰리스전 모두 상대가 로우 블록을 시도할 수 있는 경기들인데요. 이 경기들에서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전술적인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토트넘 허스퍼의 모든 이야기, 캡틴 손흥민 선수의 역사적인 도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 올라오는 영상 모두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